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 전국이 본격화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예스해야 패스, 이런 슬로건을 걸고요.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뉴스 1번지 1번지연장,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 TF 단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인사청문 TF, 인사 검증의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 앞서 소개할 때는 국민이 예스해야 패스다라고는 말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정확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크게는 세 가지 잡았습니다. 하나는 근래 우리 사회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잖아요. 예. 이 시대 상황에 조응하는 정책 역량을 갖췄는가. 두 번째는 공직자에게는 공인으로서의 자세, 태도 이런 게 중요한데 이른바 공직윤리를 충분히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내면화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개 우리는 인사를 하면 적재적소라 그래서 훌륭한 인사를 적당히 갖다 앉히는 방식으로 갑니다. 예.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인사관리 행정관을 했는데요. 네.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 방식은 적소적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직무나 직위에 어떤 과제가 있고 무슨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 그래서 어떤 역량이 요구되는가. 제가 지금 그 검증 과정을 이렇게 좀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인사 기준이 없어요. 예. 저희들이 검증 기준을 만들려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인사를 했습니다, 추천을 했습니다, 내정을 했습니다 해야 거기에 맞는 그 기준을 우리 나름대로 설정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내놓잖아요, 그냥. 예. 뭐 실력, 뭐 상식, 공정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당선인이. 그 좀 인사가 좀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정책 역량, 공직윤리, 적소적재 원리 이렇게 이제 좀 설정을 하고 그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없다, 그리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또 공격수와 수비수의 입장이 어떻게 전환되느냐에 따라서 또 보는 잣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공격수 수비수의 입장에 따라서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혼란스럽잖아요. 예.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이런 역량이 필요해서 이런 분을 추천한다. 이게 원래 이제 미국에서는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게 인사권의 분점 개념이에요. 행정부하고 의회가 대의기관이 분점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인식이 우리가 권리로서 인사를 추천을 하고 예. 여러분은 견제하고 검증만 하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점을 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쪽에서 이를테면 노미네이션을 하면 이쪽에서는 그 서티파이를 해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컨퍼메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 그렇게 추천을 했는데 우리가 보니까 맞아. 그러니까 거기는 인사청문회가 우리처럼 이렇게 격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기준을 먼저 제시해주고 이런 기준으로 했는데 적절한지 한번 봐주세요. 해야지 룰이 생기고 그 룰에 따라서 검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좀 잘 안 되는 게 되게 아쉬운 대목이죠.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예. 지금 세운 것 기준 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예스입니까? 패스입니까? 예. 페일입니까? 그 부분은 국민이 예스하면 패스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것만 봐도 국민들이 예스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패스가 아니라 페일리어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학점으로 치면 이제 F 학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표현을 하자면 그게 이제 낙마라고 하는 건데 예. 지금까지 나온 것만 가지고도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단정한 가장 건 심각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큰 건 이해충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실 이해충돌은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이 이제 그 발의가 돼서 이미 이제 통과를 했기 때문에 5월 19일 그 언제부터 이제 시행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해충돌이라는 게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이 부딪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임대하는 누구는 임대왕이라고 그렇던데 예. 이걸 보면 당시 맡고 있던 업무가 그쪽에서 그 관계돼 있는 기업들, 해외 기업들하고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요거는 이제 사적 이익과 공적 이해가 충돌하는 지점이죠. 이게 제일 큰 것 같고 그게 이제 부동산 의혹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아마 이것도 이제 구체적인 과정을 좀 봐야 될 겁니다만은 그 자문료라고 하는 거, 이 법률가가 아닌 분인데 이렇게 엄청난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특히 이제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로는 최고치라고 해요. 지금까지 비법률가가 받은 자문료 중에 최고치다 이렇게 예.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검증해야 될 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그냥 주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냥 줬으면 이건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뭐 여러 가지 위반 사항이 많을 테니까 뭔가 대가가 있었을 텐데 무슨 일을 했느냐 네. 이걸 자세하게 살펴봐야죠. 아마 그것만 가지고도 뭐 지금 상황으로 보면 국민들이 뭐 동의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 네. 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있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 네. 우선 그 말씀하신 자문료, 고문료, 네, 고문료. 김앤장에 관련된 이 논란에 대해서 여론을 물었더니 보시는 것처럼 부적절하다가 확연히 많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죠. 네,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답변인데 예. 또 다른 같은 기관의 역시 여론조사를 또 보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에 적합한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물었더니 여기는 또 적합하다와 적합하지 않다가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저렇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고문료는 부적절하다가 압도적인데 총리로서의 적합도는 거의 비슷하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저 여론의 변화를 봐줘야 됩니다. 지금 저 부적절하다고 적절하다의 차이는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전 조사에서는 38대 22였어요. 적절하다고 훨씬 더 높았어요. 예.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지금 검증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근래 그냥 언론에서 하고 있는 검증만 가지고도 이미 높아지고 있잖아요. 예. 저희들은 뭐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건 아닙니다만은 최소한 적합하다고 하는 의견이 절반은 넘어야지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거의 이 변화를 비슷하게 한번 형성되는 봐보면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예, 점점 처음에 발표했을 때는 38%대 22%였어요. 네. 적합이 38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적합은 떨어지고 부적합은 확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인사검증을 해보면 적합도가 국민들의 지지가 50%가 넘기 어려운 구조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고 조금씩 알려질 때마다 지금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테스트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국민들이 예스해주기 쉽지 예. 않죠. 그럼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 뭐 이런 의혹들과 능력과 자질을 어떻게 좀 분리하는 것 자체가 적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의혹과 능력을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한다면 능력만큼은 문제가 있다 없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의혹을 떠나서 예. 저는 이번 총리는 매우 특별하다고 보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대통령 당선인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검사만 하던 분이고 행정 경험, 정치 경험 전무한 분이세요. 네, 당선인이요? 그렇죠. 당선인이. 그러면 이거를 보완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은 검사 경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아무리 짧은 시간에 공부를 한다고 해도 보완해 줘야 될 게 특히 내각에서나 특히 총리가 보완해 줘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을 겁니다. 그것을 갖췄느냐가 핵심일 텐데 우선 자질로 보자면 이미 한덕수의 시대가 아니에요. 한덕수의 시간이 아니에요. 벌써 10년도 더 전에 총리를 하시던 분이에요. 그 사이에 우리 사회는 엄청나게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대전환이라고 하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맞았는데 이 상황에 한덕수 총리가 그 올드한 분이 이 첨단을 달리는 그리고 크게 변화하는 요동치는 이 우리 사회를 그리고 국제사회를 잘 파악해서 국정에 반영하고 이걸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도 보였지만 통합 역량이라고 하는 게 정치 역량, 통합 역량, 총리는 이제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당선이 지금 국민 통합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행정 관료만 했기 때문에 물론 외교 일을 조금 했다고 합니다만은 뭐 경제 쪽 뭐 마인드가 있다고 예. 합니다만은 그런 것도 좀 적절한가 싶고요. 그러니까 관료의 경직성이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 변화한 상황이 좀 적절할까 싶고 이런 특성들로 보면 자질이라고 하는 역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지금 시대 상황에 적합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노무현 정부에서 참여정부에서 마지막 총리를 지냈다 이것을 언급을 하거든요. 그 나올 겁니다. 앞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이제 되게 그 정무직으로 가는 그 과정을 보면 총리실에서 저도 그때 사실은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었거든요. 예. 총리실에서 이제 옮겨가는 이런 과정을 보면 그걸 뭐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쉽지 않은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꼭 사실은 역량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정무직들은.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그런 거였구나 싶은 게 있을 텐데요. 그 한번 얘기는 보시죠.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 답이 그렇죠. 나오겠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맞는 자질인가 보면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현재 대통령을 보완해줘야 되는 총리로서의 기능, 예. 그다음에 시대 상황이 크게 바뀌었는데 여기에 적응하는 혹은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들로 보면 제가 지금 추상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지 예. 않습니까? 지금 이걸 저희들이 세워놓은 몇 가지 그 역량, 직무 역량을 가지고 기준을 세워놨는데 그 기준에 맞는가 여기까지 이제 일일이 볼 수 없으니까 큰 흐름으로 보면 굉장히 올드한. 그래서 아마 이 상황을 제대로 끌고 가는데 적합할까 심지어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한번 내세워 봤나? 2탄, 3탄이 준비돼 있나? 네.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은. 왜 하필이면 윤당선인이 이런 분을 내세웠을까? 초대 총리로 그것도. 예. 그런 거 이제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아까 그 기대치가 있었는데 저희 그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가 이낙연 총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후보자 시절에 봐보시면 적합하다고 하는 국민이 60%가 넘었어요. 그리고 부적합하다는 여론은 5%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다른 상황이죠.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왜 저런 그 시대의 감각이 좀 아무래도 좀 뒤처질 것 같은 이런 분을 내세웠을까? 예. 좀 궁금한 대목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도 그렇고 네. 어제 인수위에서 초대 내각 인선 8명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 좋은 평가를 하실 거란 생각은 죄송합니다만 좀 안 들고요. 네. 그래도 특별히 좀 이 부분은 고려가 됐다, 잘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거 괜찮은데 싶은 게 거의 없는 게요. 그래도 혹시 좀 그 기준을 유일하게 밝힌 게 지금 실력, 상식, 공정 아닙니까? 이런데 좀 맞는 분들로 됐을까 하고 들여다봤는데 예. 아직 이제 검증이 시작된 건 아닙니다만은 네. 또 청문요청서가 오지도 않았으니까요. 혹시라도 했는데 전혀 혹은 역시나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는 게 인수위 때도 저희가 오선함이라고 그렇게 평가가 됐는데 이번에는 경육남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경상도 출신의 60대 남성. 예. 이거 그냥 조금 혹독하게 표현하면 오직 영남에서만 환영받을 인선? 이런 생각이 들고 실력을 가지고 저희들이 제가 조금 이렇게 봤는데 예를 들면 국토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후보 글쎄요. 부동산이나 이 정책적으로 국토 관련한 그런 게 연결이 좀 되십니까? 안 되시죠. 안 되잖아요. 이런 걸 알지. 또는 무슨 기재부 장관 후보도 민생 경제를 국회에서 법안을 낼 때마다 발목 잡기만 했던 분이거든요. 이를테면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엔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거기다가 어떤 분은 당선인의 친구인 경우도 있고 이게 그냥 혹독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부자들의 부당거래였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더 저희들이 좀 검증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만한 요소를 찾기가 참 없습니다. 아쉽습니다. 예. 이 전면적인 인사다 보니까 이제 인사청문회도 그야말로 동시다발적으로 열릴 텐데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검증에 있어서도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생각이 듭니다. 이 화력을 집중할 타깃을 정해놓고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기존의 이 정치권에서 봐왔던 관례이기 때문에 예. 과연 그런 타깃이라는 게 있을지 아니면 정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전반적인 검증이 과연 가능할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타겟 없습니다. 시중에 몇 사람을 낙마시켜야 된다는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적어도 준비팀에서는 저희가 이제 인사청문회 준비 TF인데요. 여기에서 특정인을 혹은 특정 비율을 낙마시키겠다 이런 거 해놓고 하지 않고요. 정확하게 저희들이 제시한 기조가 이제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 눈높이에서 패스가 되느냐 하는 게 네.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정책 역량이 되느냐, 직무 역량이 되느냐 요건데 이걸 기준으로 볼
인사청문 특위를 따로 꾸리고 나머지는 다 상임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또 의원들 숫자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뭐 동시다발적으로 해놓은 이유는 저희들이 좀 짐작은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화력을 좀 분산시키려고 하는 이런 게 있지만 총리는 따로 이제 그 중에서도 좀 그 전투력 있는 분들을 배치를 하고요. 나머지는 상임위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시는 것처럼 7대 5대 1이에요. 지금 의회 비율이. 그래서 아마 이게 무슨 역량이 분산돼서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이 인사와 상관없는 질문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워낙 정치권에 지금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당론을 할지 안 할지 내일 의원들 모여서 이제 요청해서, 정한다고 하는데 예. 견해들이 많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민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처리할 수밖에 없다.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미 검찰 국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대통령 당선인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고 있음으로 해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 굉장히 강력한 집중화된 권력을 형사권을 행사를 했단 말입니다. 형사처벌 권한을. 이런 상황은 국제적으로도 사례가 없고 네. 이것이 사실은 정치에까지 이어져서 어떤 분들은 브라질의 그 사법 쿠데타처럼 우리도 사실은 검찰이 이 나라를 이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근래에 그 수사기소 분리를 하겠다고 하니까 대검찰청에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지금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이런 걸 보면 예.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민주당의 직무유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 국가화가 진행되고 있고 수사 기소를 동시에 독점하고 있음으로써 생긴 부작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상황에서 이걸 그냥 지나가게 되면 도대체 민주당이 무슨 일을 했느냐라는 추궁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반드시 처리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냐? 이 문재인 정부를 거의 남겨두지 않은 한 달여 정도의 시간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둔 이 시점 이런 것들을 좀 앞서서 먼저 좀 하지는 이렇게 묻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방선거하고 연관은 가능하면 저희들은 이것이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거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이 논의를 시작한 게 2020년 12월부터입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특위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지금까지 수도 없이 여러 차례 논의를 한 겁니다. 특위만 해도 2번 꾸려졌고 이번에 사법개혁특위, 선대위 사법개혁특위까지 하면 3번 꾸려졌습니다.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안이 무엇인지도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입법도 돼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이거를 하지 않고 넘어가면 민주당이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주장해왔던 것을 뭘 했어라고 하는 지지자들의 원망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3분의 2가 찬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이걸 하지 않으면 이 수사기소 분리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염려를 하시는 분들은 아니 준비를 충분히 해서 하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고 보완책을 말씀을 하시는데 보완책은 일단 이렇게 해놓고 나면 공백이 좀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 공백이 그렇게 우리 사회를 뭐 이렇게 혼란스럽게 할 만큼 공백은 아니라는 게 저희들 판단이고요. 그 과정을 놓고 이미 준비되어 있는 안을 차분하게 현실적으로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이건 가야 될 영역하고 당장 처리하고 가야 될 영역이 있는데 적어도 수사기소 분리하는 것만은 당장 처리하고 가야 될 영역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인사청문 TF 단장 맡고 있는 민형배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